사회생활하면서 이 기술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직업, 모든 사회활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꼽히는 게 있죠. 바로 대화의 기술. 직장 생활 말하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95.6%일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화의 기술이 일할 때만 중요한 건 아니죠. 한 결혼정보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92%가 넘는 응답자들이 연인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습관적으로 싸움이 잦아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피하는 게 상책인 말하기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말하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말투, 말하는 습관 등 상대방의 언어에 꽤 민감한 게 한국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은 굉장한 관계주의적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낙천성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머리가 좋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참 단순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심지어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하다는 것이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모든 것에서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징은 대화 이전에 자연스러운 언어에서도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주의는 외국 사람들에게 매우 독특한 측면들이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제프라고 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화적 호기심이 높고 개방성이 뛰어난 친구였죠. 그런데 자기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할 때 한 가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상징적이고도 추상적이며도 압축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라고 했더니 SUV, 섭섭. 이 섭섭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봤대요. 이 섭포인트드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섭섭하다는 실망하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섭섭하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제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두 사람이 오래 만났대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JONG, 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든 사이에 섭섭하더래요. 게다가 정서적으로는 새드도 좀 있었대요. 근데 앵그리도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드는 고개를 숙이는 감정, 그 다음에 앵그리는 고개를 쳐드는 감정이죠. 반대되는 이 감정이 동시에 힘을 구사하니 사람이 그냥 멍하니 있더래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섭섭하다였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더 충격적인 건 카투사 병장 한 사람이 제대하면서 이 단어 옆에 더 엄청난 걸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원섭섭하다였대요. 정말 복잡한 언어구나.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 처음엔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이지 신기했다라고 경험들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문화든 원어민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어는 끝을 모르게 진화하는 특이한 언어라는 거예요. 색깔 하나를 말해도 샛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누르스름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묘하고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말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해야 하는 말투, 말하는 방법, 그런 걸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꼽는 첫 번째는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주의적인 한국에서는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성적이 안 좋으면요. 잘 안 나온 당사자인 그 아이가 제일 괴롭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네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대화법은 나의 고통을 2배로 만드는 겁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라고 하면 이 자네라는 사람과 나 사이에, 상사 사이에 여러 사람도 같은 수치심을 느끼는 걸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많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하기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사람은 절대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의 최악의 상태는 바로 검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 이른바 배신의 일반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믿지 않으면 단 1초라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로 신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름을 앞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구입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끊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전기가 앞으로도 계속 끊기지 않고 공급될 거라고 하는 신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식당에서 내 음식에 독약을 타지 않았다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믿음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하루에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뢰로운 행동을 배신하지 않고 해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타인을 믿지 말라면서 배신의 일반화를 퍼뜨리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친해져도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겠죠. 친해질수록 나에게 못 믿을 것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가벼운 낙관주의는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화의 기본이 되는 언어가 남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말하기에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뭘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되게 재밌지 않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신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웃겼지? 결국 생각하면 같은 말이죠. 이건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페이스를 유지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을,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요, 철석하고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 거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심지어는 그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보면 내 대화가 잘못됐다 혹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건 남들이 나와 대화하는 걸 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죠. 내가 끼면 대화가 끊긴다. 그런데 이게 내가 눈치챌 정도로 자주 있다, 그러면 분명 어느 정도 나의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핵심을 기억을 못할 때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자꾸 쩝쩝댄다든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이렇게 나쁜 습관 혹은 불쾌한 습관을 동반하는 말을 하든 신경이 쓰여서 엉뚱한 부분을 기억에 담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기억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예전에 참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수선하게 얘기했고요. 남들로 하여금 오해를 많이 하게 했죠. 제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강연 같은 걸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복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말하기인지 계속 생각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에 대한 복기를 아주 가끔만 합니다. 언제? 내 말로 인해서 무언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늦은 상황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와 대화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보다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어디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꾸미면서 굉장히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평소 언어가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에 가야 돼서 말을 조심하느라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평상시에 좋은 말을 하고 나쁜 표현을 안 쓰면 그 자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리가 돼 라고 저는 조언을 하죠. 고운 말,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들어도 문제가 없는 말을 쓰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꼽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가 대화라는 건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 한국인의 스트레스 설문조사에서 30%가 넘는 분들이 이른바 수다를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꼽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취약계층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것도 바로 일상대화봇.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할 고민 등을 AI 대화 친구에게 부담 없이 털어놓으면서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죠.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평소 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정한 소통이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들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때 바로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정한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지친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걔가 너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 아니야, 걔는 나랑 친해서 그래. 내가 제일 편해서 그러는 거야.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방어는 그때마다 하지만 솔직히 피곤한 경우들이 다반사이다. 이건 이미 대화나 소통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 토로에 내가 노출되고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기쁜 일을 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일을 주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그걸 나누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게 된 그런 분들입니다. 이건 고민을 상담하는 것과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머릿속에선 내가 그 안 좋은 감정에 대한 공유 능력이 제일 높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죠.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난히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제일 많이 했던 대상이 원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를 비관적인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관적 강자 혹은 비관적 보모 혹은 비관적 스승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런 부모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바로 정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감정의 배설구처럼 상대방에게 막 힘들거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둘 모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키울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너의 감정만 표출하는 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식의 정도에 관련된 교육과 훈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함부로 말하면서 자식에게 감정 배설을 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난 분들이 이후에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만 들어주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건 상당한 양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감정 노동, 그것도 아주 극심한 노동이죠. 참아낸다는 건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낸다 못지않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반응, 나의 움직임 모두를 참아내고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 동안 곡괭이질, 삽질하는 것 같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신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가 결국 같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심리학과 다른 관련된 인간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이건 중노동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내가 그런 종류의 감정 노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조치는 뭘까요? 노동하셨으니 쉬어야 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또 바로 내 일을 한다. 계속되는 노동이죠.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뇌와 몸 모두 과부하에 걸리겠죠. 그 과부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뭘까요? 결국 실수합니다. 일을 실수하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든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감정 배설자 친구가 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이건 의외로 아주 간접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 친구 아닌 즐겁고 긍정적인 친구를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감정 배설자 친구한테 쓸 수 있는 나의 시간, 그리고 그 친구가 요청하는 일정 잘 안 맞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친구의 말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와 결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긍정적이고 즐겁게 대화하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끊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더 놓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참 괜찮지 않냐? 야, 살아보니 참 괜찮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감정 배설을 무작정 쉽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나한테 자꾸 감정을 배설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모이고 꼬이고 있다면 결국 내가 괜찮은 사람들에 대한, 살아보니 꽤 괜찮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 어두운 면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친구와는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사실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죠.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자식들이 되도록 먼 곳으로 대학을 가거나 먼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빨리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부모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증오한다는 얘기도 아니죠. 부모님에게 많은 애착이 있고 좋은데도 그 부모님이 나를 빈번하게 감정 배설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방법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욕먹지 않을 방법을 급하게 찾는다. 바로 거기서 성급한 결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성급한 결정들은 대부분 나의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진학, 취업, 그리고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쓸 때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 부모님께 감정적으로 반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내가 오히려 역으로 감정을 배설하면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형성된 관계는 거꾸로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잘 안 들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산시키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 감정 배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나 외에 여러 명으로 나눠서 완충하고 분산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 배설의 농도나 강도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정 배설을 하는 부모님은 자기의 자식이 아닌 배우자에게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더 어른이죠. 그러니 어른의 언어로 얘기해야 합니다. 어른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감정과 기분을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면 다른 가족들, 특히 아빠가 그러시면 엄마, 엄마가 그러시면 아빠, 혹은 최소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친척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움 요청하기가 힘드시다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새로운 취미 혹은 새로운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의외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많이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취감 혹은 성장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장감이 빠르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취미예요. 이렇게 나도 느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과정에서 사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어떤 분은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신 고민들을 그 부모님이 학위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하신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무언가 성장감은 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을 누구한테 배설하게 만드는 걸 가장 잘 예방해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남에게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이라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심리적 팁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남에게 나쁜 감정 혹은 어려운 감정을 주로 배설한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내가 자주 불행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행복의 빈도가 떨어진 당신, 감정 배설자가 되기 쉽습니다. 작은 행복, 소박한 행복. 심지어는 에휴 뭐하러 저런 것까지? 에휴 저런 게 그래도 좋을까? 라고 내가 지금까지 비웃어왔던 남의 행복 중에 의외의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유난히 누구에만 감정을 배설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정 배설을 많이 하는 분들의 인맥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성장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50대, 60대까지밖에 사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더 많이 사셔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감 없이 감정 배설을 하실 건가요? 21세기의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문명의 세계에는 너무나도 배울 게 많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사람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칭찬, 좋은 칭찬이 정말 좋은 윤활유가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특히 그걸 잘하죠. 오늘 머리가 특히 잘 된 것 같네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만나면서 스몰 토크로 우선 칭찬부터 하는 경우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젠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칭찬들 중에 잘못된 칭찬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나는 칭찬이라고 던지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묘하게 어둡게 만드는 이런 칭찬. 잘하라고 한 건데 오히려 상대방의 의욕을 깎아먹는 칭찬.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칭찬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남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칭찬법. 말 한마디만 달라져도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선 칭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의외로 칭찬에 대한 고민은 별로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걸 자주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상사들께서 대부분 나는 이미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프로 칭찬러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봐도 정작 그 칭찬의 대상이 되는 부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부장님은 칭찬 되게 짜. 우리 부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분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불일치죠. 내가 하는 칭찬의 양과 받는 쪽에서 느끼는 칭찬의 양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칭찬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칭찬 중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좀이 아니라 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의 문화는 관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칭찬은 의외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집단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은 집단주의, 우리 한국의 문화는 관계주의.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단은 집단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장점으로는 명확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관계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가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하지만 역동적이고 또 상당히 적응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집단주의는 집단의 룰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전 지점장이 해왔던 많은 시스템들과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자기도 임기를 끝내는 걸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으니 무엇이든 이전 지점장과는 다른 걸 해야 혹은 바꿔야만 내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와 많이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변하지 않고 규칙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 일본은 매뉴얼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매뉴얼이 없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자, 저는 문화의 우열을 가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모로 많이 다른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관계주의인데도 집단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상기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일본어를 안 씁니다. 점점점 일본어를 한국어로 다 바꿔왔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닭광, 와르바시, 다마네기, 벤토 이런 말을 더 이상 주위에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단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 수준에서는 단어만 우리말로 다 바꿨을 뿐 문장 수준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집단주의 방식의 칭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집단주의적 칭찬은 뭘까요?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런 겁니다.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하니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집단주의적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관계를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집단주의적 칭찬이죠. 회사를 위해서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우 훌륭한 생각인 거는 분명하겠지만, 분명한 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굉장히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집단에 치우친 칭찬은 결코 한국의 문화에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 느끼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주의적 한국인에게 좋은 칭찬은 집단보다는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칭찬하는 거죠. 넓고 강력한 관계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도 칭찬할 때도 나의 관계를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을 살펴 칭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도 정확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어우, 이번에 바로 그런 친구가 입사했어. 자네가 바로 그런 친구구만.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도 이해하는 상사를 혹은 선배를 만나게 되며 칭찬을 해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과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구만, 이건 오히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왜일까요? 나의 상사가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야 라고 하면 나에게 이 상사는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명시적으로 오겠지만 이 상사께서는 혹은 이 선배께서는 결국 나 같은 요즘 젊은 사람을 안 좋아한다라는 게 비명시적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PPL, 즉 간접 광고를 할까요? 명시적인 메시지보다 비명시적인 메시지가 더 오래 기억 속에 남고 오래 의식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쉽게 사라지고 빨리 사라지지만 이분은 결국 나 같은 요즘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남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분과 가까워질수록 결국 나도 싫어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만들고 거리는 좁혀지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배든 후배 세대든 상대방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칭찬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팁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아주 쉬운 것들만 살짝 바꿔도 칭찬의 효과를 몇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 대신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닌 똑똑해, 머리 좋아 라고 하는 건 재능에 칭찬하는 셈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재능에 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잘못된 칭찬을 받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하죠. 심리학자 캐롤 드웩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과 함께한 연구인데요. 뉴욕시의 5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확연한 결과가 나왔죠. 연구팀은 먼저 쉽게 출제된 재능 검사를 받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적 능력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난이도의 세 번째 재능 검사를 연달아 받도록 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머리가 좋다는 것 같이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어렵게 출제된 두 번째 지능 검사 결과에 좌절했습니다. 세 번째 지능 검사 결과가 첫 번째에 비해서 2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30%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적 능력 혹은 타고난 IQ 같은 측면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 할수록 학습 의욕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적 능력, 즉 타고난 능력에 대한 칭찬이 어려움을 겪은 뒤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학습 의욕 자체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결국 타고난 재능보다 학습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셈이 되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노력보다는 재능으로 그걸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3일 밤낮을 새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공부 많이 했어?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시험범위 어디냐? 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노력이 하는 재능에 주로 칭찬받게 되면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자충수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칭찬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을 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약간 더 어려운 말로 인격을 넣어 칭찬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국 사람 이름이 들어간 칭찬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칭찬에 사람의 이름을 빼면 그건 칭찬이 아니다 라고 힘주어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나에게 오는 칭찬을 분명히 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그 메시지 중간에 살짝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나를 불렀네? 이건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건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 칭찬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는 건 그 칭찬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죠. 칭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남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도 심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한데요. 어색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나한테 잘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효과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일아, 너 잘했어. 경일아, 너 이만하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봤자 너무 자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한테 칭찬을 아주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고요? 게임이죠. 게임은요, 실제로 뿌듯합니다. 왜일까요? 스코어가 촘촘히 나오죠. 매일매일 점수가 나오고 순간순간마다 점수가 나온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걸 할 힘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에게 하는 효과 있는 칭찬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게임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촘촘한 스코어를 매길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왜 계속해서 그 공부에 머물러 있을까요? 공부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처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계획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의지, 뛰어난 두뇌 혹은 불굴의 투지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봤을 땐 이 세상에서 가장 쪼잔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는 하루에 공부하는 계획의 눈금이 100개가 있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를 잘 못했던 저의 계획은 3개. 열공, 충분한 휴식, 맛있는 식사.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저는 대부분 그날에 열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부분 폭망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무려 눈금이 100개인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날은 76개의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극한 매우는 재미로 공부해. 자, 그렇다면 오늘 완전히 망했어 라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 오늘은 눈금 75개 채웠네. 내일은 눈금 85개까지 가자 라고 하면 오늘 75개 채운 나에겐 꽤 칭찬. 하지만 내일 85개를 맞춘 나에겐 더 큰 칭찬이 되겠죠. 스스로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면 나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고요. 그러니 잘했어가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스코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굉장히 소심해 보이지만 굉장히 촘촘한 계획들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 줬죠. 그 피드백을 우리는 굳이 거룩한 말 혹은 점잖은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건 중요하죠. 칭찬해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목표일 뿐입니다. 그 목표를 다시금 10등분, 20등분 혹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세요. 그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실수록 나는 나에게 더 많은 칭찬하실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동기부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하는 셀프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영화 뭐 볼래? 여행지는 이번에 강원도가 좋을까? 제주도가 좋을까? 아무데나. 사실 우리는 이런 답변 너무 익숙한 경우들 꽤 있죠.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술집 메뉴에 아무거나가 있겠습니까?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익숙하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대체 우리는 왜 이 아무거나라는 말을 할까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 숨은 한국인의 심리.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한국인들의 말하는 습관 중에 바로 이게 있죠. 뭘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경우요. 저도 anything, everything 이렇게 미국 유학 시절에 대답했다가 상대방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아무거나라는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게 없으면 좋은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거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상황에 특별한 자기만의 규칙 혹은 자기만의 원칙,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된다 혹은 이런 데는 꼭 어디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가자, 가족여행을 가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어디를 가면 좋겠냐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어딜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즐거운 일에 대한 상상을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자동차를 타야 되며,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감을 총동원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걸 하려고 할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성향이 특히 한국에서는 강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나쁜 걸 막아내고 다음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그러니 문화적 특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돼지갈비 맛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돼지갈비 콜? 이렇게 먹은 돼지갈비는 진짜 1년 후에도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 말을 했던 사람, 그 만남의 장소, 상황도 상당 부분 기억나죠. 야, 그때 우리 돼지갈비 먹었을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말하고 간 돼지갈비집은 기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은 미래에 내가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무엇인가를 먹고 똑같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식사 자리들을 우리는 기억하기가 도통 쉽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에서 아무거나는 아무 의견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래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얘기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늘 잘 모른다고 한다고 기억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뭐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하면 정말 매번 큰일이 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이고 은연중에 배려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신경 쓰게 될까봐 그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하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바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고쳐야 하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인정해야 할 문화일까요? 사실 이건 매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가 오히려 더 절묘하게 좋은 대답인 경우가 혹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대답 자체가 무조건 나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제가 하는 대답 중에 네,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이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될 겁니다. 뭐 드실래요? 라는 질문에 무조건 회 먹죠? 이것보다는 아무거나가 좋다는 말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의견을 잘 말하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값 비싸고 양 적은 음식만 빼놓고는 전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는 분명히 말하고 아무거나를 붙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그 하나를 먼저 말하고 그 외에는 아무거나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 이 정도면 상당히 균형감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빨간 거 외에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벌써 두 개의 단서를 서로가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만 단서를 하나씩 전제 조건으로 만들며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는 슬기로운 아무거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도 그 사람의 대답에 성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질문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서 적절하게 아무거나를 말하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아무거나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는 제가 의견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 의견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라는 걸 어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뭘 잘 몰라,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보기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서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다, 이럴 때는요, 다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A는 이래서 좋고 B는 이래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됩니다.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다 좋다 혹은 아무거나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같은 아무거나라고 해도 내 의견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있는 아무거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아무거나에서 분명한 생각이 있는 아무거나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설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는 토론, 그런 게 설득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토론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득이라는 것이 토론할 때만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설득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때 동료와 상사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친구와 만나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설득할 때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설득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아니 가장 필요한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심리학자들끼리 사석에서 인생의 반은 결정이고 나머지 반은 그 결정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요. 남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은 정말 크고 작은 과정이 늘 24시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설득이 그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예민하기 때문이죠. 한국인이 설득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차일딩, 그 유명한 책 설득의 심리학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판매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 많은 설득하는 말하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대방이 강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티 안 나고 원숙하게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설득의 말하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는 이미 정말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준 심리학적 팁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득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 왜일까요?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같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의 상태가 인간의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체력이 좋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로 일하고 업무 보며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설득의 자리에 대입해보면 간단합니다. 체력이 좋은 상태의 사람이 가장 설득을 잘한다는 얘기죠. 체력이 좋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스스로가 매우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은 설득하기도 설득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했던 심리 연구 결과가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스탠퍼드 대학의 조너선 리바브 교수 연구진은 이스라엘의 교도소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었던 가석방 심사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심사를 맡은 판사님들에게서 동일한 패턴, 아주 의미 있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은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심사한 죄수들을 다른 시간대보다 월등히 높은 확률로 많이 석방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판사님들의 체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심사를 시작한 오전 9시와 10시 사이, 그리고 점심 식사 직후인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이분들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높은 집중력으로 심사에 임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상태, 그 중에서도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미팅은 상대가 대체적으로 체력이 충만한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태만큼이나 미팅을 하고 있는 혹은 설득을 하고 있는 나의 몸 상태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상대방 모두 충분히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에너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오전이 설득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득에도 적당한 온도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제품을 잘 파는 판매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물건을 만져보게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촉감, 온도 등과 같은 직관에 의해서 혹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설득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드는 수입차 딜러 한 분은 매장에 출근하자마자 다른 동료들이 커피 마시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일수록 헤어드라이기로 시승차의 손잡이를 잘 데운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그 시승차를 타기 위해서 운전석에 손잡이를 잡을 때 마치 사람의 손을 잡는 것 정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바로 고객과의 접촉 지점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설득을 이뤄내기 위한 아주 작은 하지만 강한 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 M.R. 커닝햄 교수는 연구를 통해 설득이 잘 되는 때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실온이 높아질수록 초조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주위 사람에 대한 적대심 혹은 반감이 실제로 1.5배 정도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그 실온이 낮아질 때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적당한 온도를 느낄 때 설득은 더 잘 될까요?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온도에 의해서 나의 생존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대로 보온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사합니다. 온도가 높은데 밖에서 일하면 그 사람은 열사병에 걸려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먹는 것 다음으로 생존과 직결된 것은 늘 온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더워서 혹은 추워서 죽을 수 있는 환경에 그렇게 매번 노출되는 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진화적으로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적한 온도는 좋은 설득을 위해서 아주 강한 무의식적 설득의 사전 세팅 장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온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온도와 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대기 중의 온도만 온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회의하기 전에 사람들의 손에 쥐게 만드는 아이스 커피 한 잔, 혹은 다소 추운 회의실에 들어가서 설득을 할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손 통해서 바로 뇌에 전달되는 나를 위해 유리한 온도 감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설득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 우리가 설득할 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대놓고 직접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충고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충고하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결코 충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충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설득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언을 구하는 형식의 대화를 진행하는 건 설득에 더없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사에게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는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는 사람, 조언해달라는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거, 우리가 한 번쯤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용해 볼 만한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설득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꼭 고려하셔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들만의 설득의 심리학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중요시하는 서양과 달리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죠. 무남동녀 외동딸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나라는 자아보다 우리라는 자아를 훨씬 더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문화를 관계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주의는 사실 외국의 경우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아주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그리고 특별한 문화를 지닌 우리 한국인을 설득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된 인물을 통한 사전 설계 과정, 즉 간접화법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와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딸과 소통하려면 딸의 관계인인 친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걘 왜 그러니? 걔는 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하니? 내 딸의 친구를 욕하거나 아니면 흉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구 되게 멋지던데, 나의 딸의 친구의 훌륭한 점을 한번 얘기해 준다면 나의 관계를 존중해주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얘기에도 귀 기울여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의 설득이 유리할 수 있도록 설득 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적용되는 특징이죠. 바로 용건 없는데도 안부 물어주기. 이렇게 조건이 없이 안부를 통한 사전관계 형성이 좋은 설득, 선한 설득, 심지어는 강한 설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관계주의가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까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자아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유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득에 유리한 심리적인 팁들 좀 알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설득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 바로 설득은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설득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순간 반드시 내가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 바로 이 기만이라고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설득에 가야 되는 방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만이 아니라 당신과 나 모두 이득 봅시다. 윈윈 하자. 이게 최고의 설득이거든요. 이 생각이 없으면 설득은 반드시 기만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내 것을 더 많이 취하는 일종의 변칙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기술은 승패의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는 개념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걸 꼭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한 번의 설득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기만해도 나한테 위험한 순간은 오지 않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나는 이익을 많이 보고 그 사람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한번 설득의 기회를 만들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성공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장씩의 그림과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득을 못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잘 설득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긴 그림을 보기 때문이죠.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다라는 건 여러 번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 설득은 그림 한 장이 아니라 긴 영화라는 겁니다. 윈윈을 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한번 또 설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설득은 승패가 아닙니다. 공존의 기술이죠. 설득을 수익의 게임으로 본다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설득을 통해서 공존하자라는 생각으로 설득에 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공존하기 싫은 사람한텐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득하지 않고 단절하시는 게 그 이후에 더 나쁜 사례들을 만들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